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이진웅입니다.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과 총평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총평을 찍어 두었으니까요. 총평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땠나요? 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가 더 진전된 이후에 개념이 더 탄탄하게 다져진 이후에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쉬운 문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문항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기조가 이번 2020학년도 3월에도 이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4월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시험이었죠. 저도 아침에 아이들에게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로 문제지들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을 꼭 정해놓고 시간에 맞추어서 풀이를 하여라. 그리고 풀이를 다 한 다음에 반드시 채점을 해봐라. 집에서 혼자 채점하는 것도 좋지만 EBS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채점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사이트에 가서 채점을 해보도록 해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채점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 등급 컷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채점을 해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아마 한국지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EBS를 비롯한 여러 이제 입시 관련된 사이트에서 시험이 끝날 때마다 등급 컷, 예상 등급 컷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예상 등급 컷이 꽤나 정확한 편입니다.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친구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비교할 만한 이 평가 대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차가 줄어드는 편인데요. 학평이나 모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문제지를 배부하고 집에서 풀다 보니까 일단 풀이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 참가에 의의를 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조금 아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채점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고 푸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보다는 조금 점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등급 컷이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다면 등급 컷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왜 제가 채점을 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한국지리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두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해 나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조금 높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자만하지도 말고요. 실망하지도 않아야 될 시험이 바로 3월 학력평가입니다. 너무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험입니다. 자, 그럼 쉽게 출제되었다던 이 20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해 볼 건데요.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16번 자연재해에 관련된 문항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기후문항과 11번 에너지 문항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가 학력평가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문항들 어려웠나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6번에 니은 선지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한 학생이 있었고요. 13번에 고향과 화성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문항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문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문항들을 첫 번째 처음 접했을 때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접근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오늘 첫 번째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나오면 이런 프레임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라는 설명을 오늘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보도록 하죠. 1번 문제가 굉장히 좀 생소한 유형의 문항이었죠. 이런 유형의 문항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문항이지? 되게 어려운 문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되게 쉬웠죠. 사실 이 문항은 이것만 보고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문항이었어요. 가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가는 무엇이냐? 환경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혜택,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자, 생활이 편리하고 깨끗한 A지역. 다시 얘기하면 A지역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깨끗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B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깨끗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지역 주민은 C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깨끗하대요. 쓰레기가 나올 텐데 왜 깨끗하냐?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C지역에 있다 보니 C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깨끗하게 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들의 어떤 피해라던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평등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어는 3번 환경 불평등이 되겠죠. 자, 참고로 1번은 핀피입니다. 핀피. 지역 이기주의 현상 중에 하나죠. 님비와 반대되는 현상이죠. 님비는 비선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 핀피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누구나 다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파급 효과는 지역 개발, 성장 거점 개발에서 나왔던 용어죠. 한 지역을 개발하면 그 지역의 성장력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파급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도시 재개발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 얘기하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도시에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성장시키고 이 지역이 성장하면은 다시 또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성장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최근에 뭐 연남동이라던가 또는 제가 예전에 강서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강서구 근처에 이제 홍대랑 합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굉장히 번화하게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번화하고 나니까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결국 그 지역을 번화하게 만들었던 예술가들이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구나. 용어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되게 쉬운 문항이었죠. 자, 팔도 총도에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가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대요. 일본에서 제작한 삼국 접양 지도는 삼국 접양 지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얘가 채색이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가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나타내고 조선의 영토로 표현하였대요. 그러니까 일본 또한 옛날에 이 섬을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증거 자료로 요 삼국 접양 지도가 제시되곤 합니다. 그럼 울릉도 옆에 있는 요 가섬은 뭘까요? 네, 독도입니다. 독도. 결국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1번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죠.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와 마라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천연기념물이에요. 다음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해당한다. 극동이죠. 맞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르죠.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입니다. 왜요? 예,
최동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도 빠르고 일몰도 빠르고 남중 시각도 이르잖아요. 그래서 최동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출 시각이 가장 빠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5번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설정한다. 통상기선은 동해의 대부분 그리고 큰 섬들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통상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항이에요. 보시면 얘를 그냥 얼핏 읽어보더라도 해수면 상승 나와 있고요. 바닷물의 팽창, 빙하 이런 용어들 나와 있잖아요. 얘가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항은 거의 100% 지구온난화로 나옵니다. 결국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지만 이 자료들에서 얘기하고 싶은 현상은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얘도 마찬가지죠. 자, 해수면 상승 요인에는 이것에 따른 바닷물의 열팽창과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 등이 있다. 왜 빙하가 극지방에서 녹아내리느냐?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결국 가는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찾아주는 거고요. 선지에는 기온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기온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접근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에 나오면 아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항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난데림의 북한계선이 북상한다. 북한계선과 고도한계선, 고도하한선은 다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죠. 맞는 내용입니다. 하천의 결빙일수가 증가한다. 결빙, 얼어붙는 날의 수가 줄어들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열대야 발생일수. 굉장히 더운 밤이죠. 기온이 높아지면 열대야 발생일수가 증가하겠죠. 다음 봄꽃의 개화 시기. 자, 개화, 꽃이 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은 얘는 빨라지겠죠. 꽃이 더 빨리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봄꽃을 활용한 지역 축제들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대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3월 학력평가를 보고 있는 4월 오늘 22일이었죠. 4월 22일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요 근래 3일 정도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말 4월 말엔 찾아올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꽃이 일찍 피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봄꽃의 개화 시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봄꽃과 관련된 지역 축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죠. 지구온난화. 빨라집니다. 다음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하한선이 높아지겠죠. 아까 얘기했었죠. 고도하한선과 북한계선 모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고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보죠. 자,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울릉도는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울릉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가 있고 요 안에 중앙 화구구인 알봉이 솟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경사가 급한가요? 점성이 큰 조안이 분출하여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역, 유동성이 큰. 자, 유동성이 큰 게 아니라 점성이 큰이죠. 그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한 겁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자,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은 멀리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옳지 않은 보기고요. 니은 분화구에 다시요. 여기 볼게요. 사진은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인 나리분지의 모습입니다. 나리분지가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분화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분지,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나리분지는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되었다. 맞죠?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입니다. 다음 디귿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섬이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 디귿.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자, 연교차는요. 연교차는 내륙이 가장 크고 그리고 서해안이 그다음이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게 섬이죠. 울릉도는 섬이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홍천은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해주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리을. 자, 사진은 우대기가 있는 울릉도의 전통 가옥 모습입니다. 자, 리을. 겨울철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처마에다가 이렇게 우대기를 둘러서 사람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겨울철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이다.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5번 문항은 GIS 문항입니다. 자, 산수 문항이죠.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여 어린이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적합한 지역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항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여기 급간이 3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조건은 2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3을 기준으로 나누고 50을 기준으로 나누고 40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50이니까 이렇게. 얘도 40이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자, 결국 자,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A, B, C, D, E. 자, 먼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자, 13 이상이면 2점이 되고요. 13 미만, 다시 얘기하면 2점이 아닌 것들은 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색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얀색 A, B가 하얀색이니까 2점이죠. 2점. 나머지는 다 1점.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13 이상과 미만만 찾아주면 되니까 13 이상을 2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1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보죠. 2점, 2점, 1점, 1점, 1점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의료기관 수는 50이 기준입니다. 50이 넘어가는 하얀색 C와 D만 1점이고 나머지는 다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와 D가 1점, 나머지는 다 2점. 여기도 40을 기준으로 40 이상인 지역은 B 하나밖에 없네요. 얘만 1점, 나머지는 다 2점이 되는 거죠. 그럼 B는 1점, 나머지는 다 2점이니까 이렇게 되죠. 어디가 가장 큰 값을 갖는 곳이냐면 A입니다. A가 6점이니까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하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산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잘 봐야 되겠죠. 물론 잘 봐야 되지만 지도를 그냥 꼼꼼하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급간이 3개인데 점수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2개로 나눠주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6번에 니은 보기가 어려웠다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보죠. 지형도가 나왔네요. 자, 먼저 A는 뭔가요? A, 여기 이빨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고제. 암석해안입니다. 암석해안. 근데 암석해안이라고 적어두고 여기에는 해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해시계 절벽이 있구나.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파랑이 계속 빵빵 때리면서 깎여 나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B와 C는 모두 다 점이 찍혀 있는데요.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쌓여 있다. 그런데 여기가 해안선이거든요. 여기 해안선이에요. 해안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B는 육지에 점이 찍혀 있고 C는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얘가 해안선이니까. 그럼 무언가 쌓여 있는데 얘는 육지에 쌓여 있고 얘는 바다에 쌓여 있는 겁니다. 얘는 육지에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사빈이 되죠. 사빈. 사빈. 자, 얘는 바다에 쌓여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바다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조 때는 물에 잠겼다가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갯벌이 되는 거죠. 갯벌. 그래서 점토가 쌓여 있는 겁니다. 다음 D, 얘가 이제 관건이 되죠. 자, D는 뭐냐면
호수예요. 그런데 요기요 보이죠? 요기요. 요기요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우리 하천 지역에서 하천 이렇게 흘러가면 하천 주변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기호가 등장을 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이거는 제방이죠, 제방. 제방. 그래서 요렇게 하천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이 범람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뚝을 쌓아둔 거예요. 높여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혹시나 차오르더라도 범람하지 않도록 쌓은 뚝이에요. 제방이라고 그러죠. 제방. 그런데 이 제방이 바닷가에 해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얘는 제방이 아니라 방조제라고 부릅니다. 방조제. 방조제. 그러니까 방조제를 쌓은 거예요. 방조제를 쌓아서 요 물을 요렇게 고이게 만들어 준 겁니다. 호수가 된 거죠, 호수. 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방조제를 쌓아서 지금 바다와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된 건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방조제를 쌓았기 때문에 요 D가 인공호수가 되는 거예요. 인공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해안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제방 표시가 있으면 방조제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B는 사비는 만보다 고제주로 발달해 있다. 자, 일단 여기에서도 지금 만에 발달해 있죠. 고제는 주로 암석해안지 발달합니다. 침식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만에는 상대적으로 파랑의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빈과 같은 퇴적지형이 잘 형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곳보다 만의 주로 발달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D는 후빈기에 수면 상승이 형성된 석호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갯벌은 어디에 잘 만들어지죠? 갯벌은 서해안에 잘 만들어집니다. 서해안. 석호는요, 동해안에 잘 만들어지죠. 우리가 공부하는 지형도 중에서 갯벌과 석호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지형도는 없었을걸요? 예, 물론 조그만 갯벌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석호가 아니에요. 예, 얘기했듯이 제방을, 방조제를 쌓아서 만들어 놓은 인공호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D은 A는 암석해안은 갯벌보다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절벽이 만들어진 거죠. 다음 B는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얘는 일반적으로 모래의 비중이 높고요. 얘는 점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얘보다 얘가 크니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얘가 크죠. 그러니까 B는 C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리을도 맞네요. 그러면은 기역,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네, 죄송합니다. 만보다 고제주로 발달해 있다. 이거 틀렸는데 왜 맞다고 적어놨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나 처음 한국지를 접하는 친구들이 기후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기후가 사실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기후 문제를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면은 늘 나오던 데들이 나옵니다. 나오던 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몇 군데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얘 또한 늘 나오던 지역들이 출제된 문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항은 사실 아니에요. 자, 일단 얘는 인천입니다. 인천. 나는요? 여기 대관령이죠. 자, 점이 찍혀 있는데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강릉이에요. 해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해안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얘가 이제 실제로는 살짝은 아니겠죠. 여기 산맥이 지나가는 거니까 태백산맥이 지나가잖아요. 얘는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다음 다는요. 꼬랑지 쪽이잖아요. 포항입니다. 포항. 자, 그리고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적어볼게요. 인천입니다. 인천, 대관령, 그리고 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와 B와 다시요. A와 B의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는 대관령이 1등이네요. 그렇죠? 대관령 1등. 그리고 인천이 한 50, 75니까요. 한 70 정도 될 것이고요. 얘는 얘보다 좀 적죠. 그러니까 인천과 포항의 값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굳이 비교해 준다면 인천이
포항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다 순이 됩니다. 나가다. 다음 B는 포항이 가장 높네요. 포항 다. 그리고 인천 대관령 순이네요. 그쵸? 인천 대관령. 여기 풀네임으로 적겠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네요. 자, 대관령 그리고 포. 다음 B는요. 포인대. 이렇게 적어보죠. 자, 그리고 선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연강수량. 다음 연평균 기온. 연평균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겨울강수 집중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겨강집. 자, 사실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만 찾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인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연강수량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연강수량. 네. 세 군데 중에 대표적인 다우지가 하나 있죠? 어디죠? 대관령입니다. 연강수량이 약 19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가장 많죠. 그리고 인천과 포항의 연강수량은 누가 더 많냐? 이건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소지이지만 영남 내륙지역, 여기 경북 해안 또한 꽤나 강수량이 적은 곳이다. 자, 아직까지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요. 얘는 연강수량이 한 1050mm 정도 됩니다. 얘는 115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남 내륙이 대체적으로 1050mm 전후라면 얘는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은 대략 1150 정도 됩니다. 울진, 영덕, 포항 이런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자, 인천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에 속해요. 강수량이 조금 많죠. 그러니까 포항은 강수량이 적은 편이구나. 대관령이 강수량이 가장 많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인천이 가운데가 되고 포항이 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연평균 기온. 일단 연평균 기온 찾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곳은 어딘가요? 예,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눈에 띄는 곳. 대관령입니다. 왜요? 가장 낮으니까. 대관령 꼴찌. 자, 그럼 포항과 인천 중에 누가 더 연평균 기온이 높을 것이냐? 연평균 기온은 대체적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과 비례합니다. 최나널 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결국 지역의 연평균 기온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최하늘 평균 기온입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최나널 평균 기온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최하늘 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연평균 기온의 차이를 결정짓는 건 얘예요. 그러면 포항과 인천 중에 누가 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을까요? 얘는 저위도입니다. 인천보다. 게다가 얘는 동해안, 얘는 서해안이니까 포항이 가장 따뜻하고요. 그 다음이 인천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겨강집. 겨울강수 집중률. 일단 가장 낮은데 어디죠? 인천입니다. 자, 방금 얘가 얘기했었죠. 얘는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여강집이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한강 중상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천, 춘천, 양평 이런 지역들이 제시되죠. 그런데 얘가 산맥이 갈비뼈 산맥들이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넓게 보면은 여기 전체가 한강 유역으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대부분 여강집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인천은 여강집이 높은 지역이니 겨강집은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꼴찌입니다. 다음 겨강집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울릉도. 또 여기 동해안 지역. 산맥이 뻗어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을 따라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들이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무슨 바람? 북동풍이 불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포항이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동 기류에 의해서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포가 1등 잘못 적었죠. 여기 인이 되죠. 자, 인이 아까 꼴찌니까 대가 가운데 오는 겁니다. 위에 거 보고 따라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날 거야. 겨강집이 높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대관령 또한 겨강집이 꽤나 높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동지방이 겨강집이 높으니까.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A는
대인포래요, 대인포. 대인포 있나요? 얘네요. 다음 B는 포인대래요. 포인대 있나요? 얘입니다. 그러니까 연강수량, 연평균 기온이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일단 얘네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요. 얘는 그냥 제가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연평균 기온 가장 낮은데 어디죠?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대관령이 A는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연강수량, 아니 다시요. 연평균 기온이 될 수 없죠. 그 얘가 대관령이 꼴찌인 B가 무조건 연평균 기온입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대관령이 1등이에요. 대관령은 연강수량이 아주 많으니까 대관령이 1등인 나가 연강수량이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울 거예요. 예, 한국지리 아직 많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기후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풀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지역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천, 대관령, 포항 맨날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여기 영남 내륙 지역까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거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은 이 지역을 이용해서 이거를 찾고 이 지역을 이용해서 이거를 찾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답 1번,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인구 구조, 발문에 두 지역의 인구 구조라고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죠? 예, 무조건 도시와 촌락입니다. 도시와 촌락의 비교예요. 두 지역의 인구 구조라면. 자, 그러면 두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생소한 지역들이죠? 맞습니다.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봤던 지역, 그나마 익숙한 지역이 어디예요? 여길걸요? 예. 자, 여기에 지명을 모르더라도 여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대구라고 하는 광역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도 대전 근처에 있긴 하지만 바로 옆은 아니잖아요. 자, 대구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특징이 뚜렷할까요? 얘가 뚜렷하겠죠. B가. 맞아요. 얘가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 얘가 촌락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적인 지역을 갖고 있는 얘가, 다시요. 도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얘가 경산이라는 곳입니다. 경산. 그리고 얘는 촌락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곳, 청량이라는 곳이에요. 청량. 자, 그럼 두 지역, 도시와 촌락을 비교한대요. 무엇을? 인구를.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노년층이죠. 항상 인구, 두 지역의 인구, 노년층의 인구 비율.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낮겠죠. 다음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겠죠. 정답은 2번. 다음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죠. 다음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적겠죠.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다음 가는 충청지방, 나는 영남지방에 속한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두 지역의 인구 구조,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거구나. 정확한 지명 몰라도 돼. 여기는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거야. 여기는 촌락의 특성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프레임 잡고 접근해 가는 겁니다.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은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가와나 두 곳을 비교합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두 지역의 인구를 비교한다. 도시와 촌락의 비교구나. 도시 내부 구조에서 두 지역의 특징을 비교한다. 얘는 거의 도심과 주변 지역을 비교하는 유형이에요. 만약 세 지역을 비교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지역을 비교한다면 부도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서울의 모든 구를 알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특징적인 구만 알면 되고요. 일단 도심과 주변 지역은 위치만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알아두는 게 좋죠. 부도심 가장 대표적인데 어디 있죠? 강남입니다. 강남.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여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항에서 세 지역이 나왔다. 그럼 거의 100% 이거예요. 그런데 두 지역이 나왔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동네예요. 예, 노원입니다. 우리 동네 예, 노원사랑. 여기 중구. 이렇게 되죠. 그럼 중구가 도심이잖아요. 얘가 이제 중구. 얘가 노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가는 도시 내에서 접근성이 좋아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대요. 어디예요? 여기죠. 중구. 다음, 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주 인구도 되게 많대요.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디의 특징을 찾을 거냐?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을 찾을 겁니다. 나의 특징.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아닙니다. 낮아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맞네요. 정답은 2번. 다음,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아닙니다. 거주자 평균 통근거리에 가깝다? 아닙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아닙니다. 적습니다. 자, 정답 2번 맞죠? 그런데 이 문항은요, 되게 허무한 문항인데요. 두 지역의 특징을 비교할 때는 사실 자료를 보지 않고 선지만을 보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이 오죠? 예. 1번, 어디의 특징인가요? 도심. 이렇게 적어볼게요. 1, 2, 3, 4, 5. 도심. 2번, 주변 지역. 3번, 도심. 4번, 도심. 5번, 도심. 정답 뭐예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지역의 특징을 비교할 때는 선지만을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지가 우리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지만 보고 정답을 찾아갈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선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지만을 보고 조금 빠르게 풀이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읽어보죠. 우리나라 하천은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심하대요. 볼까요? 자, 기역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하천 교통 발달에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막 물이 이만큼 막 불어나는데 배 띄우면은 배가 너무 빨리 내려갑니다. 속도가 제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배가 막 다니고 있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갑자기 막 배가 막 우우 올라가서 막 그 대교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럴 수 있어서 안 됩니다. 다음에는 겨울에는 물의 양이 너무 조금밖에 없습니다. 배가 뜨려면 수심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배가 뜨겠죠. 배가 이런데 배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떠다니지 않잖아요. 배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물에 이게 담겨서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떠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겨울에도 불리하고 여름에도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하천교통 발달에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강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에 어떤 배 떠다니냐면 주로 유람선밖에 안 떠다니잖아요. 컨테이너선 같은 거 떠다니는 거 본 적 없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지난 하천에 컨테이너선이 막 지나다닙니다. 막 다리도 막 열리고. 예. 왜냐면 유량이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는 안 돼요. 자, 틀렸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맞죠. 다음. 자, 세계 대하천보다 하산 개수가 큰 편이다. 규모가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흐른다. 맞죠? 니은 경동 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서쪽이 유역 면적이 넓고 동쪽은 좁으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규모가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두만강을 제외하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보다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방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한 것은 황해나 남해로 유입된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만약에 디귿에 들어가는 적절한 문장으로 고친다면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한편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 하구 부근에는 밀물대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감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구둑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맞죠? 기역,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에너지 문제가 역시 또 지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되게 어려운 유형의 문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문항의 유형이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시도 간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기도 했다가 최근에는 권역별, 도시별 에너지 소비를 비교한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비율을 같이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항은 지금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생산량 비율, 권역별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유형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다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문항들을 풀이해야 하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 법칙이랄까? 왜냐하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꾸준히 풀어보시면서 에너지 관련된 문항들의 감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생산입니다. 권역별 생산이에요. 석탄, 풍력, 원자력, 태양광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적어 볼게요. 석탄,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입니다. 자, 항상 이런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서 원자력이 나오면 원자력부터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석탄 어디에서 생산되죠? 강원, 삼척과 태백, 다음에 또 전남입니다. 그러면 강원권과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거죠. 다음 풍력, 대표적인 데가 강원, 또 제주, 경북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나오면 항상 제주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제주. 다음 원자력 가장 중요하죠. 네 군데. 울진, 경주, 부산, 그리고 영광.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얘는 2017년 자료니까 울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울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울산까지 영남, 얘는 호남 이렇게 되죠. 다음 태양광, 태양광은 두 군데. 어디? 전남, 전북.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호남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A, B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제일 처음에 석탄부터 찾았거든요. 석탄. 강원과 호남권이래요. 강원과 호남권에서 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도권에 얘가 없네요. 가가 없네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호남권에 하나 있고 그리고 B에도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 석탄이 되겠죠. 가가 석탄. 그러면 A가 강원권이 되는 거죠. 석탄은 강원과 전남에서 밖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다 없어요. 얘랑 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부터 찾아줍니다. 석탄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강원권이 나오고요. 그럼 얘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제주부터 찾아볼까요? 제주에서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는 얘가 뭘까요? 풍력이 되는 거죠. 라가 풍력. 확인해 볼게요. 풍력. 여기 영남권, 경북, 다음에 강원권, 제주까지. 맞죠? 자, 다음 원자력. 사실 원자력부터 찾는 게 좋기도 합니다. 원자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남권과 호남권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원자력이 되는 거죠. 얘는 태양광이 되고요. 태양광 다니까 역시나 호남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원자력, 생산 관련되어서는 원자력 그리고 석탄부터 찾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천연가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한 군데밖에 없죠? 천연가스는 울산 100%입니다. 그래서 울산, 영남권 하나밖에 없고요. 다음에 얘는 강원과 전남 두 군데, 그리고 권역도 두 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원자력은 영남권과 호남권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좋아요. 자, 그럼 선제 볼게요. A는 강원권, B는 제주권입니다. 다음 석탄은 풍력보다 고갈 가능성이 높죠. 원자력은 석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늦죠. 다음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발전 시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죠. 정답은 4번. 풍력은 태양광보다 2017년 전국 생산량이
많습니다. 이 태양광이 엄청나게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태수풍이에요. 태수풍. 태양광 수력 풍력순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보다 태양광의 생산량이 많겠죠. 자,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생산 관련된 내용들은 천연가스 울산, 석탄 강원 전남, 원자력 이런 지역들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풍력은 항상 제주, 태양광은 호남권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볼게요. 인구 관련된 문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주로 나오는데요. 얘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숫자 뭐죠? 청장년층입니다. 청장년층의 숫자가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다음에 얘는 유소년층. 유소년층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다음 65세 이상은 노년층이고요. 노년층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2015년을 기준으로 유소년층의 숫자와 노년층의 숫자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유소년층의 인구 수와 전체에서 노년층의 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년 이후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역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기준으로 청, 노, 유 순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청, 유, 노 순서였다가 자 볼게요. 1번 1975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대요. 아닙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2000년 이후에나 추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때는 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자, 다음 2018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10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거죠. 결국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018년에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를 앞지르니까 노령화 지수는 100을 넘어가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3번. 1975년은 2018년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예. 자, 1975년과 비교했을 때 유와 노의 합은 비슷할지 몰라도 청장년이 엄청 늘었으니까 총인구는 엄청 늘었겠죠. 그러니까 2017년은 2018년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2018년은 1975년보다 유소년 비양비가 높대요. 자, 유분은 이렇게 구하죠. 유분의 다시요. 청분의 U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은 1975년과 비교해 봤을 때 청장년층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층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값은 작아졌죠. 그래서 2018년은 1975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음 5번. 자, 요 기간 동안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자, 얘기했듯이 유와 노는 뭐 얘는 줄고 얘는 늘고 있으니까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년층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요 기간 동안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합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죠.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얘도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도가 나오면 일단 지도에 어떤 지역들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자, 세 지역이 나와 있대요. 얘도 똑같아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수도권 관련된 문제에서 두 지역이 나온다. 그럼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는 걸까요? 얘는 거의 100% 똑같아요. 도시와 촌락 또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과 서울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크게. 자, 만약에 두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은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거나 같은 의미로 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 가까움. 촌락은 서울과 먼 지역.
멀다. 이렇게 두 지역을 비교할 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세 지역을 비교해주면 얘는 거의 이래요.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 주는데 도시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도시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제조업 발달한 도시 하나, 주거가 발달한 도시 하나, 촌락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도시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뭐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도시를 두 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가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쉬워진다는 거죠. 문제 접근하는 요령 자체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얘는 세 지역을 비교하는 거니까 도시와 촌락의 비교는 일단 아니겠죠. 왜냐하면 세 지역이니까. 그럼 이런 과정일 겁니다.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니 반드시 촌락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 제시되었느냐? 여기 고양입니다. 여기는 가평, 여기는 화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촌락, 가평입니다. 얘가 촌락의 특성을 갖는 곳이죠. 다음, 도시가 두 군데 있는데 고향은 주거 기능이 발달한 위성 도시가 되죠. 주거. 반면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위성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제조업, 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평은 촌락이고요. 고향은 서울과 가까운 도시, 화성은 서울과 먼 도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주거 기능이 발달한 도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촌락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가장 눈에 띄는 데가 어디예요? 가입니다. 총 종사자 수가 가장 적죠. 총 종사자 수는 인구와 대체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다보다 총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가는 촌락이겠죠. 가평입니다. 얘가 가예요. 가. 그럼 나와 다가 남아 있는데, 자, 나는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요. 다는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이 다가 되고요.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고향이 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잡고 가자. 자, 그럼 풀어보죠. 자, 1번.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고향에 대한 설명이 되죠. 다음, 가는, 여기 가가 두 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죠, 나. 나. 자, 가는 나보다 선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당연히 적겠죠. 거리도 멀고 인구도 적고. 다음, 가는 다보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자, 다문화 가구 수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외국인. 그럼 외국인은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장 많은 유형이 뭐죠?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어디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결국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제조업이 발달했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돌아가 본다면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외국인이 많이 살 테니 다문화 가구 수가 많겠죠. 결국 가는 다보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가는 다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는 다보다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겠죠. 다음, 다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청장년층 인구의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죠? 세 군데. 휴전선 인근 군부대 많으니까. 또 중화학공업 발달 지역. 중화학공업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일을 하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촌락. 왜요? 예,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와 나를 비교해보면 다 제조업 발달했대요. 무슨 공업? 해안가에 있으니까 중화공업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비가 높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큰 틀을 잡고 가자. 그리고 여기 아까
4번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인이 많다는 거고 외국인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많이 사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다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선지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3번 정답은 5번이고요. 14번 갈게요. 자, 아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지역에 가면 그 음식이 있다. 지리적 환경에 사람의 숨결과 지혜가 응축된 것이 그 지역의 음식이다. 가에서 꼬막 정식과 녹차를 만나 보았다. 이게 녹차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얘가 꼬막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꼬막이 비현실적으로 크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꼬막만 봤을 때는 전혀 크지 않잖아요. 이 정도의 꼬막 괜찮지. 그런데 옆에 컵이 있잖아요. 컵과 비교해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이 잔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잔에 한번 넣어보면 꼬막이 이만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크긴 크네요. 네, 꼬막 맛있죠. 이렇게 삶아가지고 양념장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찻잎입니다. 찻잎. 자, 그럼 녹차와 꼬막으로 유명한 동네 어디일까요? 보성이에요. 보성. 자, 지도 볼게요. A 어딘가요? 전주. B 보성입니다. 정답. C 여기는 대구 바로 아래 창녕이에요. 창녕. D 포항 바로 아래 경주. 그다음 E 경상북도의 북동쪽 구석 울진입니다.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천과 보성 갯벌 요 일대가 요 보성도 바다 맞닿아 있거든요. 요 일대가 꼬막이 정말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람사르 등록 습지. 순천만 보성만 갯벌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자, 봅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 어우, 얘 보세요. 야, 벌써 이제 얼마나 열심히 적었으면은 깨끗한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보죠. 그래프의 가나 소매업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소매업체별 1일 평균 영업시간에 따른 사업체 수 비율이래요. 14시간 이상 운영하는 다시요. 14시간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나가 편의점이 되겠죠. 이게 쉬운 자료죠. 가는 백화점이 됩니다.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이 높죠.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가 작죠.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멀죠. 고차 중심지라서 중심지의 숫자는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멉니다.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당 1일 이용자 수가 많죠. 규모가 크니까. 이거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편의점이 방문 빈도가 높잖아요. 방문 빈도. 예를 들면 하루에도 뭐 3번씩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한 20번씩 가기도 합니다. 20번. 그렇죠. 방문 빈도는 높아요. 얘는 하루에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가기도 하잖아요. 백화점을. 그러나 그 편의점에 하루 동안 찾아오는 전체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와 관련이 있는 거죠. 백화점은 크니까 더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편의점보다 엄청 크니까. 그래서 얘는 규모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도 더 가는데요. 편의점을. 그러니까 1일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너는 많이 가지만 전체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거죠. 규모와 관련 있는 겁니다. 백화점 편의점보다 1일 이용자 수가 많죠. 전국 사업체 수는 편의점이 가장 많고요. 대형마트, 백화점 순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뭐가 되죠?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6번 뒤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자, 오늘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16번 문항이 나옵니다. 자, 얘도 좀 차근차근 좀 적어보면서 풀이할게요. 자, 가부터 라 자연재해는 대설, 지진이 나왔습니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권역별 피해액 비율이 나왔고요. 건물, 선박, 농경지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적어볼까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좀 떨어뜨려 볼게요. 지진, 대설.
자, 대설로 인한 피해 많은 곳 어디죠? 얘는 자연재해 피해액은, 그러니까 시기별 자연재해 피해액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통계 자료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얘는 요 기간 동안 누적 피해액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2007부터 2016과 2009부터 2018년은 통계 자료가 달라요. 뭐 2004부터 2013도 다른 겁니다. 일단 요 기간이 제시되었고요. 자,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통계 자료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윤곽을 그려보면 대설은 눈이 많이 내려야 되니까 북동기류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강원에서 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죠? 다음 지진은 뭐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진하면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지진이 두 군데서 일어났을 거예요. 시험까지 연기시켰던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이죠. 그래서 포항과 경주. 이때도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야,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건 정말 사상 초유죠. 그때도 되게 놀란 일인데요. 지금 더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살면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초등학생들도 기억을 하겠구나. 지금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애들은 기억을 하려나요? 나중에 나이 먹고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됐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돌아서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었어. 막 컴퓨터로 수업 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기억이 되겠죠. 어쨌든 수능 연기된 사유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연기됐었죠. 그다음 태풍. 일단 태풍은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북상하니까 남부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남부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경남과 전남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 하나 또 있었죠. 제주는 태풍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 호우. 대표적인 데가 경기와 강원, 한강 중상류 지역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보죠. 강원은 강원입니다. 포항과 경주 영남권. 그렇죠? 다음 경남과 전남이니까 얘는 영남권, 얘는 호남권이 되죠. 여기는 수도권, 여기는 강원권이 됩니다. 자, 요 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피해액이 적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피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뭐죠? 대설입니다. 대설은 피해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눈이 많이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는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지는 정도. 그 외에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자료를 보면은 자, 건물인지 선박인지 농경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극도로 작은 자연재해가 하나 있네요. 눈에 띄도록 작죠. 뭔가요? 얘입니다. 다 되게 적죠. 얘가 대설이에요. 확인해 보면 나는 강원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오, 맞네. 맞아요. 그래서 나가 대설이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나. 다음 또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누가 눈에 띄나요? 제 눈에는 라가 눈에 띄네요. 영남권에서밖에 피해액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남권에서만 피해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얘예요. 예. 그래서 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봤더니만 라는 주로 건물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뭐가 막 뚝 떨어져 내리기도 하니까 맞아요. 라. 태풍과 호우가 남았는데 자, 대체적으로 얘는 남부지방, 얘는 중부지방 쪽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럼 남부지방 쪽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태풍을 찾아보면 다는 호남권과 영남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영남권과 호남권. 그래서 다가 태풍이 되고요. 가를 봤더니 수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가나 다라 중에서 수도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가 하나밖에 없죠. 수도권 들어가는 거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 연습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소한 거, 모르는 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배운 거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는 일단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차근차근.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그럴 리가요. 다음, 나는 장마전선이 정체될 때 그럴 리가요. 호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는 대설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라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다는 나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4번이죠. 해일은 큰 파도를 얘기합니다. 큰 파도. 바다에서 태풍이 큰 바람, 강한 바람을 불러오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진동을 하면서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4번 맞는 얘기고요. 5번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이 호우보다 높다. 그럴 리가요.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쉽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쉽지 않았을 문제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 수는 있었다. 배운 내용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활용하여 풀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자.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다는 부산, 안동, 춘천 중에 하나래요. 되게 쉬운 문제였죠. 닭갈비에서 끝났죠. 여러분들 먹는 게 최고잖아요. 먹는 거면 잘 먹어도 질이 잘할 수 있다니까요. 춘천입니다. 대표적인 침식 분지이고요. 경춘선,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도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철로 탈 수 있을 텐데요. 저 때는 대성리나 강촌 같은데 MT 갈 때 경춘선 타고 갔습니다. 기차 타고 MT 갔었거든요. 이렇게 막 짐 같은 거 막 들어매고 재밌었는데. 자, 다음 나 하회별신 구탈놀이. 하회탈 안동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회마을이 있죠. 헛제사밥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 먹는다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제사를 짓지 않는데도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음식처럼 먹는다라고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아직 살아있어서 제사를 되게 많이 짓는 안동의 특성이 반영된 음식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자갈치 시장, 영화제, 부산이죠. 이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이런 곳들의 야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멋있죠. 자, 기억 1번 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부산에 입지해 있죠. 나는 강원 지방에 속한다. 춘천이 강원 지방에 속하죠. 다음 다는 도청 소재지이다. 도청은 얘네 두 군데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춘천은 강원 도청 소재지, 안동 경북 도청 소재지죠. 다음 다는 다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또 고차 중심지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광역시인 부산이 더욱더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심지 기능이 다양합니다. 부산은 안동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훨씬 많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18번 볼게요. 18번. 자,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보죠. 자, 경지 면적 중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입니다. 자, 경지 면적 중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 100 곱해야 되는데 뺄게요. 자, 변화를 보면은 경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어.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분모도 줄었지만 분자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값은 작아졌겠죠. 다음 두 번째 농가당 경지 면적. 농가당 경지 면적. 얘는 농가분의 경지 면적입니다. 보죠. 농가. 자,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합치면 전체 농가수가 되는데 겸업농가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업농가 수가 엄청 줄었죠. 농가수 줄었습니다. 경지 면적 줄었습니다. 다시요. 경지 면적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가 엄청 줄었죠. 그러면 둘 다 작아졌지만 분모가 더 많이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커집니다. 다음 겸업농가 비율. 겸업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 분의 겸업농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험 농가 수 살짝 줄었네요. 그런데 전체 농가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었죠. 전체 값은 커집니다. 분모가 더 많이 작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경지 면적 중 식량 재배 면적 비율 작아졌습니다. 낮다. 다음 농가당 경지 면적 커졌네요. 넓어졌네요. 그러니까 D2 되고요. 다음 경험 농가 비율 높아졌으니까 높음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답은 2 이렇게 골라주겠죠. 얘도 이제 분모와 분자를 적어보고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적어보고 이 분자와 분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전체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봐서 정답 찾아가는 문항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9번. 자, 다양한 지형과 관광 프로그램 제작 계획이래요. 자, 기암괴석. 아주 이상하게 생겨있는 돌덩이들이 우뚝 솟아있대요. 돌산이라는 얘기죠. 결국 요 북한산이 돌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돌산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다. 맞죠? 예,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 리을 가믹공류하천은 자유공류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가믹공류하천은 유로 변경을 하나요? 합니다. 얘 또한 유로 변경을 해요. 얘도 측방도 하고 하방도 합니다. 측방을 하기 때문에 유로 변동을 하긴 하지만 둘 중에 뭘 더 활발히? 얘를 활발히 하죠. 자유공류하천 또한 얘도 측방과 하방을 모두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걸 더 활발히 하죠. 그래서 유로 변경은 자유공류하천이 더욱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미음. 공룡발자국 화석지, 고성이거든요.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방문한 관람객, 주로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아닙니다. 중생대 경상분지에. 다음 북한산은 돌산이고요. 지리산은 대표적인 흑산이죠. 얘는 흑산, 얘는 돌산. 자, 그럼 기역은 니은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겠죠?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5번. 디귿의 주된 기반함. 제주도 서귀포 쪽에 다각형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이것의 기반함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현무암의 주된 기반함. 다시요. 주상절리의 주된 기반함인 현무암은 흑산의 주된 기반함 뭐죠? 변성암입니다. 변성암보다 한반도에 넓게 분포한다? 아닙니다. 변성암이 가장 널리 분포하니까요. 옳지 않은 내용이죠.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그래서 항상 암석의 형성 시기와 암석의 분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암석의 형성 시기, 현무암 신생대, 화강암 중생대, 변성암 시원생대, 석회암과 무연탄 고생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래요. 1차 금속 포광당,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울경충, 경울충, 전자부품 어쩌고저쩌고, 전자조립, IT, 경경충 이렇게 되죠. 자, 일단 1차 금속은 포광당이니까 가장 찾기 쉬울 것 같아요. 포항, 광양, 당진이니까 제철이죠. 자,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 경울충이라고 암기하고 IT는 경경충이라고 암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말고 도시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일단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경충, 경울충이니까 자동차에만 울산이 들어가 있네요. 울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I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자동차와 IT를 대표하는 도시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미, 서당, 아산 이런 곳들. 다음에는 광주, 인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우리 항상 경울충이라고 암기하지만 인천과 광주도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제철. 1번. 가는 관련 산업이 직접 하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다.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나는 운송비보다 부가가치가 큰 입지 자유형 공업이다. IT 제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가는 다보다 적환지 항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면 철광석과 역정탄을 수입해 와야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다. 아니, 얘가 훨씬 무겁죠. 다음, 나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은 가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가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이 자동차와 조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푸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원래 그래요. 해설 강의 보면 다 쉬워 보이거든요. 아니, 내가 저걸 왜 못 풀었지? 원래 다른 사람이 푸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 가려놓고 다시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20문항까지 풀어봤고요. 해설 강의까지 보셨으면은 시간 날 때 한 열흘 정도 텀을 두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문제지 출력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크게 걱정할 시험 아닙니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확인해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시험이니까요.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잘 보면 잘 본 대로 기분 좋고요. 못 보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능 때까지 실력이 점점 성적도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강의와 또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 실력이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수능 완성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